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당나라 배웠는데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요. 다시 중국이 분열됩니다. 5대 10국이라는 분열기가 있었는데 5대 10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과서에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송나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를 따라서 당나라 이후에 5대 10국 건너뛰고 그런 게 있었다. 분열이 잠깐 됐었다 정도 알고 이제 다시 중국을 통일한 송나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나라가 있던 시기는요. 이제 10세기 후반에서 13세기 후반인데요. 이때는 우리나라에 고려가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고려 중반 정도까지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때 중국과 교류를 했다 그러면은 뭐 다른 요나라 금나라인 경우도 있지만 송나라인 경우가 대체로 좀 많아요. 이 시기에 다른 지역들은 또 어땠는가? 유럽과 서아시아 세계가 서로 맞부딪힙니다. 크리스트교 세계와 이슬람교 세계가 부딪히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이제 11세기 후반에서 13세기 후반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또 배워볼 테니까 송나라랑 비슷한 시기에 그런 일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 정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송나라인데요. 송나라는 절도사였던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건국한 국가예요. 자, 절도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당나라 이야기하면서 언급했었는데요. 그 지방의 그 지역의 군대 사령관이에요. 근데 이 군대 사령관이 이제 그 동네를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 이제 욕심을 품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당나라가 멸망을 했죠. 5대 10국 시기도 이 절도사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하면서 혼란한 시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5대 10국에 후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후주라는 나라의 절도사였던 조광윤이 송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송나라가 중국을 다시 통일하는데요. 사실 조광윤이 황제가 돼서 송나라의 태조가 돼서 중국을 통일을 하지 못해요. 그 이후에 이제 송나라가 통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광윤이라는 사람은 송나라의 태조, 황제가 되어서 이제 송나라의 기반이 되는 체제들을 이제 마련해 놓게 되는데요.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 10국의 혼란을 봤더니 황제한테 힘이 별로 없더라. 절도사들이 지방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국가가 하나가 돼서 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황제에게 강력한 권한을 줘서 황제 독재 체제를 구축해서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재상권을 축소해 버립니다. 재상권이란 건 재상은 신하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죠. 신하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의 권한을 줄여요. 명칭도 조금 격화시켜요. 이름부터 조금 낮춰 부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권한도 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작아진 권한도 그 한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견제할 사람을 옆에 붙여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날로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있어요. 근데 국무총리 옆에 부국무총리를 둬요. 그리고 둘이 견제하면서 서로 대통령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요. 다시 돌아가서 송나라로 돌아가면 재상권을 축소시키고 부재상을 만들었어요. 둘이 견제하면서 황제한테 잘 보일 수 있는 체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재상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관직들에 또 군대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황제에게 잘 보이고 이걸 통해서 황제의 권한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절도사들이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힘이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절도사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황제의 군대를 강화시켜야겠다. 황제의 군대를 이제 금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금군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권한들을 황제에게 직속시켜요.
그래서 어느 장군 한 사람이 마음대로 군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시스템을 만듭니다. 혹시라도 외국에서 쳐들어왔어. 그러면은 장군 한 사람이 결정 딱 해가지고 야, 저거 막으러 가자. 해야 되는데 혼자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황제가 결정을 해주든가. 그런 식으로 체제를 바꿔서 군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전시를 도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수나라 때 과거가 시작되고 나서 당나라 때 과거 제도를 통해 이제 귀족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이렇게 지켰죠. 맨 마지막 단계에서 너 어느 집안 출신이니? 귀족 아닌데요. 탈락 이러면서 신분을 지키는데 과거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송나라 때는 그 과거를 황제권을 강화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최종 시험, 3차 시험에서 전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황제가 최종 시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차 시험에서는 황제 앞에서 이제 답을 해야 되니까 황제 마음에 들게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신하로 뽑히게 됩니다. 귀족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 제도가 등장하면서 생겼던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날 뽑아주는 사람, 어려운 말로 지공거라고 하는데 날 뽑아주는 사람에 대한 그런 도리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당나라 시기에 귀족들이 최종 면접을 봤으니까 그 귀족들 간에 서로 챙겨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황제가 날 뽑았으니까 그 황제를 내가 잘 모셔야 돼 라는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황제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을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가 문제다. 군대를 가지고 있는 절도사들이 문제였으니까 군대가 문제다. 그래서 문치주의를 내세우는데요. 그래서 문인들을 우대합니다. 무인들, 군인들을 상대적으로 이제 덜 대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제일 높은 장수 이런 사람들이 문관 출신이에요. 장군, 싸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글 쓰는 사람들이 제일 높은 장군이 돼요. 잘 몰라요. 군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군대와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들도 생기죠. 국방력이 약화됩니다. 군대를 한 장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인이 아니라 문인 출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국방력이 약해져요. 자, 중국이 약해지면요, 북방민족, 유목민족들이 이제 중국을 침입합니다. 넘어와요. 그래서 북방민족 국가인 요나라 그리고 서하 등이 이제 중국을 침입하기도 하고요, 압박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매번 이거 나가서 싸워봐야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지면은 결국 더 땅을 내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화를 사야겠다. 세패를 지급하게 됩니다. 세패는 이제 막대한 돈과 물자를 요나라, 서하 등에게 준 거예요. 이제 조공이랑은 조금 달라. 조공은 낮은 단계에 있는 뭐 신하라든가 한 단계 낮은 국가의 사람이 이제 왕 혹은 중국의 황제한테 선물을 주는 걸 이제 조공이라고 하는데 세패는 형식상으로는 송나라가 높은 사람이에요. 요나라나 서와 같은 아래에 있는 국가들에게 선물을 준다라는 형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형님이 돼서 동생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요나라랑 서하가 선물 받고 형 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국방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 준 게 아니라요. 매년 줘요. 매년. 매년 선물을 줘야 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송나라의 재정이 점점 안 좋아져요.
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왕안석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 재상이 돼서 신법, 새로운 법을 제안합니다. 매년 세패를 바치니까 재정이 어려워. 재정 수입을 늘려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제도들을 제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꼴이 된 거는 군사력이 약해서야. 그래서 부국강병, 강한 군대를 키우기 위한 개혁 정치들을 시도하게 돼요. 교과서 48쪽에 좌측 하단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법, 제도들이 나와요. 뭐 청묘법, 뭐 시역법, 뭐 보가법, 보마법 이런 여러 제도들이 나오는데 이런 제도들이 각각을 뭐 다 외우려면 너무 많잖아요. 그 목적, 재정 수입을 확대하고 부국 강병을 위한 것이었다. 근데 이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쭉 보면요, 한나라 때 무제가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전매제 같은 통제 경제 정책을 활용했다 그랬죠. 그 당시에도 뭐 전매제 말고도 뭐 균수법이니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어. 자, 이렇게 통제 경제 정책을 사용하는 모습이 비슷하게 왕안석의 신법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경제를 통제하고요. 그다음에 재정 수입을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을 잘 못 내는 사람들도 세금을 낼 수 있어야 돼. 그럼 그들이 세금을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먹고 살만 해야 돼. 그래서 가난한 농민과 소상공인 이들을 지원해 줍니다. 오늘날처럼 그냥 돈을 줘버리는 건 아니고 빌려주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들이 조금 먹고 살만해져야 세금 내고 부자들은 원래 뭐 세금 냈으니까 그러면은 재정 수입이 확대될 거야. 이런 방법을 취하는데요. 보수적인 관료들 그리고 대지주 대상인층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안석의 신법 자체가요 제대로 이렇게 운영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꼬꾸러져요. 그 이후에는 이제 왕안석의 신법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서 당나라가 정치적 싸움에 아니, 당나라가 아니죠. 송나라가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질문인데요. 보수파 관료, 대지주, 대상인층은 왜 신법에 반대를 했을까요? 우리 이따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나라가 군사력이 약했다 그랬죠? 북방민족들이 막 등장을 했어요. 세패를 바쳤어요. 자, 이제 새로운 북방민족이 또 등장을 합니다. 여진족이라는 북방민족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요. 금나라를 세우고 요나라, 거란족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거란족에게 여진족이 이제 쳐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송나라가 봐요. 거란이 공격을 당하네. 요나라가 공격을 당하네. 요나라가 멸망하면 세패를 안 줘도 돼. 그러면은 여진족하고 금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요나라를 멸망시키자. 그럼 세패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둘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요나라를 사이에 두고 아래에서는 송나라가 위에서는 금나라가 이렇게 양동 작전을 펼치기로 해요. 근데 송나라가 싸움을 너무 못해요. 송나라는 매번 지기만 하다가 결국 금나라 혼자서 요나라 거란족을 무너뜨리고 이제 둘 사이에 국경을 마주하게 됐죠. 금나라와 송나라가. 근데 송나라가 자기네 쥐뿔 한 것도 없으면서 욕심을 부려요.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이제 금나라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금나라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어요. 얘네 한 것도 없으면서 약속도 안 지키고 뒤통수를 때려? 열받아서 이제 아예 송나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나라가 송나라로 쳐들어와서요. 화북 지역을 차지해버려요. 우리 위진남북조 배웠을 때도 위초고를 통일했던 진나라가 힘이 약해지니까 오호가 내려와서 화북 지역에 나라를 세웠죠. 그러니까 진나라가 도망갔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동진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송나라가 금나라한테 까불다가 화북 지역을 잃어버렸어요. 송나라가 도망을 가서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때를 우리가 남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개봉, 카이펑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혹은 지도들에 따라서는 변경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거기서 이제 이만, 오늘날의 항저우라고 부르는 도시로 수를 옮기고 이때부터를 우리가 남송이라고 구별해서 부릅니다. 자, 우리 위진남북절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강남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다 그랬어요. 화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개발하면서 땅이 비옥한 이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남송 때도 이 강남 지역을 계속해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번영을 해요. 화북 지역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그 이전과 다를 바 없이 크게 번영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나중에 몽골족 원나라에게 멸망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송나라의 정치적인 또 흐름과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경제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청명상하도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긴 그림이에요. 두루마리로 된 그림인데요. 이걸 같이 보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열면은 잘 안 열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꼭 들어가서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을 쭉 봤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그 당시 수도였던, 그러니까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 개봉 혹은 변경이라는 도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성 밖에서부터 성 안까지를 쭉 따라가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 밖에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요. 성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송나라 때 경제가 발전해서 장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시장이에요. 성 안팎의 온통 시장통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그림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낙타들도 보여요. 그러니까 외국의 상인들도 막 왔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송나라의 다양한 사회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청명상하도입니다. 자, 송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강남 지역의 농업 생산력이 증대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강남 지역이 땅이 비옥했다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매번 등장하는 말이 있다 그랬어요. 농업 기술이 발달했다라든가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품종들. 이제 동남아시아 가면은 혹시 가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쌀이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쌀이 좀 더 빨리 자라고 수확량이 많대요. 그런 쌀들을 이제 도입해서 기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농업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생산력이 늘어나니까 여유분이 생기죠. 그 여유를 가지고 이제 뭐 해요? 물건을 사고 팔고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공업도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기술이 또 발달해서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더 높은 화력의 이제 더 높은 화력이 필요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철, 철을 만드는 것도 그다음에 도자기를 만드는 것도 더 높은 화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뒤에 사진에 보면은 이제 도자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무늬를 이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단 만드는 기술, 견직업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특별히 도자기와 비단 같은 경우는 중국의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동서 교류를 할 때 외국 상인들이 와서 꼭 사가려고 하는 게 저 도자기와 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발달과 수공업 발달, 여기서 만들어진 생산품들이 이제 활발하게 교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행이라든가 작 같은 이제 상인 조직들 혹은 수공업자 조직들이 생겨요. 그래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동업조합, 이제 영어로는 길드라고 해요. 나중에 서양 역사 배울 때 등장하겠지만 길드, 동업조합을 결성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가격에 팔자. 모두가 함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두라는 건 이제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 그런 모습들도 등장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 당나라 때도 일부 나타나긴 하지만 이제 송나라 때 본격적으로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그다음에 화폐가 활발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전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송나라의 동전이 여기저기 유통이 돼요. 심지어 동아시아 세계에 약간 오늘날의 달러처럼 쓰입니다. 그리고 동전이 너무 무거우니까 지폐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제 지폐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교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송나라 시기에는요, 배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나침반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해상무역에 발달하는데요. 낙타 등에다가 짐 싣고 오는 것보다, 낙타 10마리 끌고 오는 것보다 배 한 척에다가 왕창 실어서 오는 게 훨씬 많이 짐을 운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로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교역을 하는 것보다 이제 해상무역이 더욱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구에다가 시박사 당나라 이야기할 때 얘기했던 무역을 관리하는 관청이었는데요. 항구에다가 설치해요. 그만큼 해상무역이 발달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무역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업이 얼마나 발달했던지 송나라 같은 경우는요. 소비세 혹은 상업과 관련된 세금들이요. 국가 재정 수입에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다른 시대들보다 상업과 관련된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많이 얻었던 시대가 이 송나라 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송나라의 사회를 주도했던 것이 사대부라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귀족의 시대가 저물고 사대부들의 시대가 왔어요. 이 사대부들은 유교적 소양을 갖추고 과거를 통해 관료로 등용된 관료층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해서 과거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전시가 시작되면서 귀족이 아니라도 황제 마음에 들면은 뽑힐 수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이제 사대부가 됩니다. 왜냐면 공부를 해야 돼. 가난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뭔가 배우고 시험 보러 가고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대부 계층들은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사대부가 됐고, 이들은 이제 유교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과거의 시험 내용이 유교잖아요. 그래서 유교도 발전을 하는데요. 특별히 성리학이라는 유교가 송나라 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유교는요. 유교라는 큰 틀이 있어요. 그 안에 성리학, 양명학, 공양학, 훈고학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송나라 때 성리학이 이제 주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집대성되고요. 이 성리학이 나중에 명나라, 청나라라든가 그다음에 조선에도 또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 성리학은요, 이제 기존의 가족 윤리를 천하로 확장한다라고 했던 그 유교의 기본적인 거에 더해서 이제 그럼 우주의 질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도 하고 인간은 선한 존재일까? 악한 존재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러니까 도덕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리까지 이제 탐구하기 시작한 유교가 성리학이었고요. 상하의 구별을 정당화하는 대의명분론이라는 것과 화의론을 중시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의명분론은 이제 누가 높은 사람이고 누가 낮은 사람이냐 이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거예요. 황제 지배 체제를 강화하려고 했다 그랬죠, 송나라 때.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대부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런 지위를 조금 공고하게 하고 싶은, 더 못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좀 정당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이제 중국은 중심이고 화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다라는 이론인데요. 요게 발전한 이유는요. 송나라의 정치적 상황, 국제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송나라가 저기 요나라 그다음에 서한테 막 세패를 갖다 바쳐요.
형식적으로는 형님이 아우에게 선물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동생들이 형님 안 괴롭히려고 돈 뜯어내는 거예요. 음, 현실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제 화이론을 거기에 대입시켜서 중국이 훨씬 우월한 나라야. 훨씬 뛰어난 나라야. 저 오랑캐들은 무식하고 힘만 쓸 줄 알고 들떨어진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송나라의 그런 상황들을 이제 문화적인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로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화이론을 중시하는 성리학이 또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미 선생님이 너무 많이 얘기해 버렸는데요. 성리학이 화이론을 중시한 이유,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송나라 시기에는 서민 문화와 과학 기술이 발달하는데요. 서민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상업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풍요로워진 거예요. 그 풍요로운 게 누군가 귀족이라든가 사대부들만 이제 누리는 게 아니라 서민들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됐고요. 특별히 이제 서민들 중에 장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도시에 모여서 이제 장사를 하기도 하는데 부자가 되기도 하죠. 부자가 되니까 뭔가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통속 소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하는 잡극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나라 때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쇄술이 발달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지식들이 보급되고 또 서민 문화, 또 성리학 같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산물들이 이제 책으로서 이렇게 널리 퍼질 수 있게 되고요. 또 화약과 나침반이 발명되고 또 개발되고 개선되면서 이제 새로운 무기, 대포 같은 것이 등장하고 먼 바다로 나가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것들이 나중에 동서 교류하는 과정에서 유럽으로 전해져요. 중간에 그걸 전달해준 뭐 서역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유럽에 전해지면서 유럽의 변화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애초에 옛날부터 뛰어나서 오늘날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유럽도 유럽 나름대로 발전한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만의 힘으로 모든 걸 달성하고 이룩한 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어떤 시대에 따라서는 동양이 조금 더 뭔가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라는 것까지 해서 오늘은 송나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북방민족 국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